배구 종목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발리볼 월드에서 지난 10일 126주년을 기념한 일러스트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김연경은 숫자 10번과 함께 120주년 기념 멤버로 선정된 선수들 중에서도 주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월클 인증이다라며 남녀 통틀어서도 신기하다, 심지어 저 선수들 사이에서도 주장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과거 영국 BBC는 김연경을 두고 세계 최고란 바로 이런 선수다라고 말했고, 록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다, 메시보다 더 잘하는 선수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농구로 치면 조던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구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김연경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이다영은 지난해부터 SNS에 연이어 한 선수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날짜 좀 처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이다영은 이 같은 노골적인 내용의 글을 SNS에 서슴없이 올렸고, 배구 팬들 사이에서 이다영이 저격한 대상은 김연경이라는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배구 관계자의 월간 배구 잡지 인터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다른 매체 더 스파이크도 그 저격 대상이 김연경이라고 말하며 서로 대화조차 안 할 만큼 불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다영의 노골적인 저격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꼰대, 갑질이라는 오명이 김연경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또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동안 흥국생명 이다영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글과 함께 김연경을 비난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변명하지 않고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행복하자. 현재 시즌 중인 만큼 불화설을 이축하며 최대한 잡음을 내지 않으려 했던 김연경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재영, 이다영의 학교폭력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학폭 피해자는 이다영이 김연경을 저격하면서 SNS에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 게시물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영, 이다영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팬들은 소속팀 주장인 김연경 선수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영과 이다영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연경은 이다영이 SNS 저격글에 올라오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 때문에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너 때문에 다른 안 좋은 에너지들이 생기잖아 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리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김연경은 경기 때는 프로의식을 강조하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 밖에서는 팬들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는 팬 서비스를 보이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연경은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팬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쉬는 시간에 사인을 받으러 온 외국 소녀에게 무릎을 꿇고 사인을 해주는 사진은 해외 팬들의 마음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터키에서 활약할 때도 터키 관계자들은 김연경은 미국이나 노르웨이에서 온 용병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콧대가 높은 선수들과 달리 예의가 바르고 성실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연경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안다고도 했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최고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번에 이다영과 불화설이 논란이 되면서 얼마 전 김연경의 인터뷰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김연경은 방송에 출연해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를 챙겨주냐는 질문을 받고 딱히 챙겨주는 것은 없다. 그 두 명의 선수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챙겨주기 때문에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어 전 오히려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 제가 더 챙겨야 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더 챙겨주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연경은 연예인처럼 주목받는 이재영, 이다영 대신 소외된 선수들을 챙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김연경의 그동안의 행적과 이번 사건을 통해보면 후배 선수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라 불리며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연경은 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리는 터키 리그에 진출해 팀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터키 아로마 리그 무패 우승을 이끌고 리그 MVP와 득점왕을 동시에 석권하며
서브와 공격 부문에서도 리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결국 김연경은 전세계 남녀 통틀어 연봉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진정 월드클래스 김연경의 연봉은 18억으로 보도된 바 있었는데 실제 이보다 많았고 당시 FA 시장으로 나오면 34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경은 이런 영광을 뒤로하고 돌연 국내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김연경의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배구 이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연경은 과거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으로 돌아오면서 80% 연봉을 깎은 3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팀에서는 6억 5천만 원의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후배들을 더 잘 대우해달라며 스스로 몸값을 낮췄습니다. 지난해 4월 이재원과 연간 6억, 이다은과 4억 원에 계약한 흥국생명은 김연경까지 맞으면서 절대 1강으로 군림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김연경은 무엇보다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 많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그렇게 국내 무대로 복귀해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한국 여자 배구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연경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배구협회는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며 쾌거를 이룩했지만 배구협회는 회식 장소로 김치찌개집을 정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연경은 금메달을 따고 축하받아야 할 날에 좁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연경은 결국 자비를 털어 후배들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따로 뒤풀이를 했습니다. 이후 2017년 배구협회는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절반만 비즈니스석에 태우고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배구협회는 과거 2009년 배구회관으로 쓸 건물을 162억 원에 무리하게 매입하면서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구협회 지도부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주도권과 파벌 다툼을 해왔고 새 집행부도 측근 인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제19회 아시아 여자배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는데 최종 엔트리 14명에서 1명이 부족한 13명이 출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경은 출국하기에 앞서 배구협회가 선수 엔트리조차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김연경은 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이재영이 들어왔어야 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김연경은 이정희 팀에서 경기를 다 뛰고 훈련까지 소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빠졌다면서 결국 중요한 대회만 뛰겠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연경은 과거부터 살인적인 일정으로 국가대표 일정과 배구협회가 요구하는 이벤트성 대회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배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10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으로 혼자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늘 한국 배구를 생각해왔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연경이 그동안 한 논란 업적을 요약한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연경은 사비를 털어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회식시키고 수십억 포기하고 한국어를 리턴해서 차기 국제대회를 준비했다. 연예인병 걸린 애가 되더라도 절대 나서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돌았다. 김연경 남자로 태어났으면 체육부 장관급 아닌가.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서구권 사회에서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리 신드롬이라는 병인데요. 이름만 보기에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가 들어가 있어 프랑스인들이 주로 겪는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인들에게만 발현하는 아주 독특한 증상이죠. 과거 일본이 급속한 발전을 하던 시기 일본은 한 가지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대동아 공영을 외치며 아시아를 호령하던 일본이지만 막상 그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작고 못생긴 민족으로 분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젊은 여성들은 그 당시 각종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던 프랑스 파리에 대한 환상이 엄청났는데요. 민족적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등감과 이미 오래전부터 백인이 우월하다 여겼던 그들의 동경심은 프랑스 파리야말로 지긋지긋한 아시아의 잔재에서 벗어나 일본이 백인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창구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도 프랑스 파리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에펠탑과 활력이 넘치는 샹젤리제 거리, 명품으로 도배하여 우아함을 겸비한 파리지행 여성들을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의 수많은 여성들은 프랑스 파리에가 잠시라도 자신이 명예 백인이 되는 느낌을 만끽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과거 독일로부터 명예 백인으로 임명받은 바가 있기에 프랑스에 가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샹젤리제 거리는커녕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우아한 파리는 어디 가고 길거리에는 노숙자와 쥐떼들이 넘쳐나며 하수구에서는 온갖 악취가 풍겨나는 도시가 바로 파리의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명예 백인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길 기대했던 일본인들에게 프랑스인들은 인종차별이라는 선물을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그녀들은 자신이 이 세계에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라는 착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본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 프랑스 일본 대사관에 정신과 진료의를 주둔시키기 시작했고 이곳은 매일매일 반쯤 넋이 나간 일본 여성들로 미어터졌죠. 급기야 그들은 깨끗한 일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프랑스 파리를 청소하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 반한 프랑스인들이 우리 일본을 인정해 줄 거야 라며 자발적으로 나서 파리의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시선에 이것은 그저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는 외국인 노동자 잡부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을 지켜본 서구권 사회에서는 이를 비웃는 풍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적 질병이라는 이름의 이 그림에서는 흑인과 백인은 자신의 그림을 보며 이것이 나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의 그림을 외면한 채 백인의 그림을 가리키며 그것이 자신이라 주장하죠. 이 그림을 본 일본인 장본인들의 반응은 더욱 황당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라는 항의를 하기는커녕 일본인이 이렇게 주제넘게 나설 리가 없는데 일본인이 백인의 말을 가로채고 나설 정도로 무례한 민족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일본에게 쓸데없는 헛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겠죠. 안 그래도 강력한 서양 국가들을 보면 눈을 빛내던 일본에게 독일은 너희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니 명예 백인 국가나 다름없다라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꽂혀버린 일본은 일본 민족은 아시아를 넘어선 준 백인 민족이라는 타라 입구 사상을 자국민에게 강력하게 쇠뇌했죠. 정작 오늘날 그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과거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명예 백인 국가로 임명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이를 질색하며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테이트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인종으로 등급을 나누는 시스템이었죠.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결혼금지, 출입구역 분리 등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인 백인 지상주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역사적인 흐름은 각종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 국가들에게 외교 손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때마침 한국의 외교관이 남아공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세계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남아공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한국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온갖 연회를 통해서 한국 외교관을 극진히 대접하고 만약 한국이 남아공과 수교를 맺는다면 대한민국을 명예 백인 국가로 대우해주겠다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였죠. 하지만 이것에 쎄함을 느꼈던 한국의 외교관은 영국 외무부에 연락을 하여 정세를 파악했는데요. 영국의 외무부에서조차 만약 남아공과 국교를 맺는다면 다른 모든 나라와의 수교가 끊어질 것이다 라며 한국의 수교를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약 30년 동안 한국은 남아공과의 교류가 일절없게 됐죠. 실제로 이때 당시 대만의 경우 한국과 같은 제안을 받아 남아공과의 국교를 맺었습니다. 명예 백인 국가도 되고 중국 때문에 고립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후 남아공이 민주화됨으로써 아파르테이트 시대가 끝나자 대만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일조한 혐의로 외교 단절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한가?
한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당장의 한국에는 깜둥이, 튀기 등 인종차별 단어들이 존재한다 말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역시 그들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불편하다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의 정황이라 말하죠. 그리고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범인류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금지일 뿐이지 이외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근거가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한국은 인종차별 후진국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한국의 인종차별이 적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외국에서 진정한 인종차별을 맛보지 못했다 주장합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얼굴에 침을 맞는다든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장바구니가 걷어차인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거나 맞는다든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해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인종차별 청정 국가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인종차별 금지법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인종차별 청정 국가라는 반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구권의 수많은 국가들의 인종차별 금지법이 생긴 것은 모두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져 그것이 국가 전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되는 인종차별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필요 없는 수준인 것이죠. 당장의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한국에 대한 혐한 시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국가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 제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한국 대사관에 테러를 감행했던 일본의 노인은 일본 법원으로부터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징역 1년이라는 벌을 선고받기도 한 것이죠. 한국의 사회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차별의 사례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에 더욱 가깝습니다. 일본이 서구권 사회에 인종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극도의 가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열등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위만 바라보며 경제적 발전을 추구했기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깔보는 경향이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마저 요즘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경계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부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아성찰과 반성이 빠른 국가라는 것을 방증하죠. 게다가 최근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7년 후에는 일본을 추월한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소 뒤처지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들을 깔보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이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상태이죠. 실제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각종 개도국을 대상으로 5천억가량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심각한 개도국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훗날 이들이 우리와 함께 발전을 하는 선순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5년 전 러시아의 극심한 인종차별에 피하여 한국으로 이민 온 모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로부터 허구한 날 무차별 폭력을 당했죠. 아들은 허구한 날 입술과 이마가 퉁퉁 부어버린 상태였고 급기야 이들이 함께 사는 집은 극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불에 타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 옥사나는 고향인 하바롭스크와 1400km 떨어진 낯선 땅 한국으로 도망을 오게 된 것이죠. 살기 위해 왔다. 2016년 12월 그들을 소개하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옥사나는 그들의 절실한 심정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아들 션은 올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의류업체의 어린이 모델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는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등 어머니와의 행복한 일상을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5년 동안 한국에 지내며 무엇이 가장 좋았냐는 질문에 아들 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요. 행복해요. 방송 당시에는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그 방송을 본 한국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봐 주더라고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